목포 수산시장, 가장 분주한 저녁 6시. 생선 굽는 연기가 자욱하고 고소한 냄새가 시장을 뒤덮는다. 아니 저 꼬마는 벌써 1시간째 생선만 쳐다보고 있네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할 말이 있나 본데. 참 가엾네요. 나는 집게를 내려놓고 아이를 본다. 낡은 운동화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헐렁한 티셔츠가 바람에 펄럭인다. 작은 손으로 주머니를 꼭 쥐고 있다. 꼬마야, 혹시 뭐 할 말 있니? 배가 고픈 거야? 아니요, 사실 오늘이 엄마 제사예요. 근데 제가 1,000원밖에 없어서요. 죄송한데 생선 한 마리만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엄마가 생선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시장 소음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진다. 주인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 이름이 뭐니? 민수요. 민수. 근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하냐? 아이가 올려다보는 눈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다. 그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목포 수산시장에서 생선 굽는 박태식입니다. 올해 49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호라는 놈이었죠. 우리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둘이서 장사를 해보자고, 같은 간판을 걸자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20살 넘어서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수산시장 한켠에 작은 생선구이 좌판을 벌였습니다. 초벌은 제가 하고 마무리는 철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 소식을 들었다고, 한 번은 보고 와야겠다고. 저는 말렸습니다. 상처만 남는다고. 하지만 철호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호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좌판을 지켰습니다. 하루 한 달 몇 해. 그놈 이름을 마음속에서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에서 만난 그 아이, 민수라는 꼬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런데 민수야. 저는 말없이 생선 한 마리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미역국도 한 그릇 푸고 반찬도 몇 가지 챙겼습니다. 이거 너 혼자 들고 가기 무겁겠다. 아저씨가 같이 가져다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달동네 쪽으로 올라갑니다. 길이 좁아지고 가팔라집니다. 반지하 집 앞에서 멈춥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허름한 상 하나, 낡은 컵에 담은 물,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벽에 걸린 바랜 사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철호였습니다. 젊은 시절 좌판에서 제 옆을 지키던 그 얼굴, 웃는 눈과 굳은 입술, 틀림없는 철호였습니다. 민수야, 이 사진 누구냐? 우리 아빠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니? 태어날 때부터요.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랑 동생이랑 셋이 살았어요. 그럼 내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니? 한 달 전에 엄마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결혼을 했다고요? 아이까지 둘이나 두고,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왜 그렇게 눈이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철호 눈이었습니다. 철호를 꼭 닮은 눈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빠하고 아저씨는 아주 오래된 친구야. 정말요? 아빠가 아저씨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호야, 왜 연락도 안 했냐?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민수야, 동생은 어디 있니? 동생은 지금 잠들어 있어요. 아프거든요. 방 안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댓 살 된 여자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이 좁은 집에서 둘이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돈도 없이 말이죠. 민수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동생이랑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10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워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내가 책임질게. 저는 민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희 가족이 되어줄게.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철호 생각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철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한테 물어보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성모자애원이라는 곳이었죠. 겨울은 길었고 방은 좁았습니다. 아이들 15명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습니다. 밤에 배가 꼬르륵거려도 참았습니다. 신발 밑창은 늘 닳아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보일 때까지 신었습니다. 추위가 몰려오는 11월이면 이불 한 장으로 둘이 덮었습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추워 죽겠다. 내 이불 좀 가져가. 그럼 너는? 난 괜찮아. 너 추우니까 덮어. 그때 철호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철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손이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제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철호가 언제나 제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큰 손으로 제 작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태시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컸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찼습니다. 공 하나로 20명이 놀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철호야, 나중에 크면 뭐 할래? 장사할 거야.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 무슨 장사? 먹는 거. 우리도 배불리 맘껏 먹고 사람들이 배고프면 넉넉하게 베푸는 먹는 장사. 철호는 항상 현실적이었습니다. 꿈보다는 생존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철호가 든든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나눴습니다. 철호가 저를 안고 잤습니다. 형이 동생 재우듯이. 철호 품에서 자면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창문에 성애가 꽃처럼 피었습니다. 철호가 입김을 호호 불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태시가 봐. 집이야? 우리 집? 응, 우리가 나중에 커서 함께 살 집. 푸른 언덕 위에 그린 네모난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집. 그 집에서 우리 둘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16이 되자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돈이 모자라서. 괜찮아요, 수녀님. 우리가 벌어서 살게요. 맞아요.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철호와 저는 그렇게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남대문 근처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했습니다. 철호는 시장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잤습니다. 태시가 언젠가 둘이서 같은 일을 하자. 그래, 꼭 그렇게 하자. 같은 간판을 걸고. 좋아. 가난을 웃으면서. 그 약속이 제 삶의 첫 불씨였습니다. 일요일 오후면 한강에 나갔습니다. 컵라면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깨끗하게 마셨습니다. 철호야,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둘이잖아.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일단 돈부터 모으자. 500만 원만 모으면 작은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500만 원이 1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드디어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꼬깃꼬깃한 만원짜리가 무려 500장? 그걸 보며 둘이 울었습니다. 태씨가 해냈다. 그래, 기어코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목포로 가자. 거기서 시작하자. 왜 목포였을까요? 목포는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든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서였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씨가 약속하자. 뭘? 우리 뭐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당연하지.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철호와 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든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철호가 사라진 후에도 그 약속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철호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말이죠. 20살이 넘자 우리는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기차표 2장과 못 먹고 못 입고 노가다와 온갖 자빌로 한 푼 두 푼 모아둔 500만 원이 우리들의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가방 하나씩 들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목포역에서 내려서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 같았습니다. 태씨가 여기다. 여기. 그래,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꿈을 이루는 거야.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갓 잡은 생선들이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시장 한켠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겠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리고 손님에게 팔 생선을 샀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에 딱 맞았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생선구이 좌판을 버렸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2개와 의자 8개가 전부였습니다. 초벌은 제가 했습니다. 불 조절이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태우기만 했어요. 손님이 와서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되돌아가더라고요. 태씨가 괜찮아? 천천히 배우자. 손님이 안 와? 조금만 기다려봐. 마무리는 철호가 했습니다. 소금 뿌리고 기름 발라주고 파 송송 썰어서 올려주고 철호 손을 거치면 생선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첫 손님은 젊은 것들이 하는 거 한번 먹어나 볼까?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드렸습니다. 철호가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한 입 먹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어디서 배웠나?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도 올게. 그날 밤 우리는 10,000원을 벌었습니다. 10,000원이었지만 10,000만 원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 굽는 연기와 비린내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손님은 적어도 늘 웃음은 가득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생선들을 골랐습니다. 신선한 걸 골라야 맛이 있잖아요. 철호가 생선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태씨가 이 고등어 봐. 싱싱해 보이지? 어떻게 알아? 눈 보면 안다. 싱싱한 놈은 눈이 다르다고. 장사가 끝나면 둘이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철호야, 우리 언젠가 시장 최고가 되자. 그럼 우리 둘이서 하면 문제없어. 간판도 크게 달고. 태식 철호 생선구이 어때? 이름이 이상하다. 그럼 뭐가 좋을까? 형제네 생선구이. 좋다. 형제네 생선구이. 우리는 정말 친형제였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형제였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이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철호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적었지만 더 적어졌습니다. 가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사 중에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철호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너 요즘 이상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느 날 철호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호가 그 편지를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무슨 편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야. 광고치고는 표정이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정말 괜찮은 거 맞지? 하지만 그날부터 철호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가 말하더군요. 태식아, 나 드디어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 나를 버렸다는 그 엄마, 그 사람 숨이 아직 붙어 있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호 엄마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철호가 3살 때 고아원에 버리고 간 엄마였지요. 그래서 한 번은 보고 와야겠다. 왜? 상처만 남는다. 그래도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왜 과거를 건드리냐고 했습니다. 철호야, 우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 하기로. 잠깐만 다녀올게. 잠깐이 언제까지야? 한 달? 길어도 2달? 진짜야? 응, 진짜야.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철호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호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판을 지켰습니다. 혼자서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 1달 몇 해. 그놈 이름을 마음속에서 수천 번을 불렀습니다. 철호야, 어디 있니? 왜 연락도 안 하니? 우리 약속 잊었니?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철호를 기다렸습니다. 철호가 떠난 후 저는 버텼습니다. 혼자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철호 목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초벌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손님 받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불을 지폈습니다. 태풍이 와도 좌판을 지켰습니다. 문 닫으면 하루 벌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월세를 못 냈습니다. 철호야, 너 없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혼자 중얼거리며 일했습니다. 철호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철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언제 돌아와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호가 돌아왔을 때 좌판이 없어져 있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일이 손에 익더라고요. 불 조절도 능숙해졌고 간도 맛나게 맞춰졌습니다. 철호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맛난 생선구이가 되었죠.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맛이 일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집을 기억합니다. 사장님, 여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생선이 정말 부드럽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철호 자리였습니다. 성공해도 혼자라서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예전엔 철호와 나눠 마셨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철호야, 우리가 시작한 장사 너무 잘 된다. 내가 보고 싶구나. 바다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공허함을 달래주더군요. 2년 3년이 지나니 좌판이 모자라더라고요. 손님이 넘치는데 자리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옆 가게가 비었습니다. 치킨집을 하던 사장이 망해서 떠났습니다. 그걸 인수해서 자리를 2배로 늘렸어요. 월세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전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호야,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가게 차린다.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형제네 생선구이. 철호와 약속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철호가 없어도 형제였습니다. 테이블도 늘렸습니다. 이제는 20명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뉴도 다양해졌고요. 생선구이만이 아니라 매운탕도 하고 전복죽도 했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꽉 찼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요. 사장님, 여기가 목포에서 제일 맛있다면서요? 과찬입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전국에 방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니 목포 최고의 생선구이집이 되어 있더군요.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맛집 책에도 실렸고요. 직원도 2명이나 뽑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사장님, 쉬시죠.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면 돼. 왜 그랬을까요? 쉬면 철호 생각이 더 났습니다. 일할 때만 그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통장에 억 단위 돈이 쌓였습니다. 어릴 때 꿈꾸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줌마가 자주 왔습니다. 중매쟁이 아줌마는 사장님 나이가 몇이야? 38입니다. 장가 안 가고 뭐해? 좋은 여자 소개해 줄게.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여차하면 40 넘어.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다들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살림 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철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철호를 기다리기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아직은 혼자가 편해서요. 그렇게 장가를 놓쳤습니다. 30이 40이 되고 40이 45이 되었습니다. 대신 해마다 내가 자란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성모자애원에 1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애들이 바로 내 과거였거든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아이들이라도 받기를 바랬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기를 바랬습니다. 연말이면 봉투를 들고 찾아갔고 조용히 놓고 나왔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요. 원장 수녀님은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시는지 저는 고아원에 기부를 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원장 수녀님은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쉬시죠. 내가 쉬면 마음이 시끄러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호 자리였습니다. 철호야, 넌 어디 있니? 우리 정말 잘 됐어. 내가 꿈꾸던 대로 됐어. 그런데 왜 안 오니? 밤마다 철호를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크게 성공했지만 혼자였습니다. 목포 최고가 되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수를 만났습니다. 철호를 닮은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철호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민수를 만난 후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1000원밖에 없어요. 라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장사를 마치고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반지하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깜빡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야 하나? 괜한 참견은 아닌가?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안에 있니? 아저씨야. 아저씨? 문을 열고 나온 민수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생선 맛있게 먹었니? 네.
동생이랑 남김없이 먹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있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김치, 미역국, 멸치볶음, 계란말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저희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너희들이 기특해서. 정말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굶주렸던 저였습니다. 민수는 의젓했습니다. 어른스러웠습니다.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유리야, 손 씻고 와. 응, 오빠. 아저씨가 가져다 주신 반찬하고 밥 먹자. 고마워요, 아저씨. 5살 유리는 말이 적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빠 민수를 따랐습니다. 두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아껴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말랐습니다. 볼이 홀쭉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민수가 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발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웃는 눈과 굳은 입술.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철호였습니다. 20년 전 젊은 철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좌판에서 제 옆을 지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깼습니다.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민수야, 이 사진 누구야? 우리 아빠예요. 민수 아빠? 네. 한 달 전에 엄마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아빠라고? 철호가 죽었다고? 내 아빠 이름이 뭐니? 박철호요. 박철호.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민수야, 내 아빠하고 아저씨는 아주 오래된 친구야. 정말요? 응. 아주 친형제처럼 지냈어. 민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니? 병원에서요. 많이 아프셨거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제가 성공해서 좋아하고 있을 때 철호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빠가 무슨 일을 하셨니? 낮에는 택배 아저씨였어요.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셨고요. 힘드셨겠구나. 많이 힘드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철호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던 겁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제가 5살 때요. 5살부터 아빠 혼자 키웠다는 얘기였습니다. 3년 동안 홀로 두 아이를 돌봤다는 겁니다.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밤늦게 들어오시고 새벽에 나가시고. 그래도 너희는 잘 돌봐주셨지? 네, 아빠가 우리 밥은 꼭 챙겨주셨어요. 당신은 안 드시면서도요. 철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철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우리 걱정만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 우리만 잘 자라달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어요. 좋은 사람?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철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 아빠가 다른 얘기는 안 하셨니? 어떤 얘기요? 친구 얘기라든지. 아, 태식이라는 친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가슴이 터질 뻔했습니다. 철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미안하다고,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끝까지 함께 하자던 그 약속을 못 지켰다며?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저도 알아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셨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어. 철호야, 왜 연락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내가 있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아저씨도 저희 아빠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너무 보고 싶단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그때 유리가 일어났습니다.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그래, 유리야. 아빠 언제 와요? 민수가 유리를 안았습니다. 유리야,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다고 했잖아. 그럼 언제 오는데? 아직 어린 유리는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야, 아빠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호 생각만 났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아플 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약속 이제라도 지킬게. 민수와 유리를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고. 철호가 못다한 사랑을 제가 대신 주겠다고. 철호야, 걱정 마라.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끝까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웃던 모습도 마지막에 아팠을 모습도. 철호야, 왜 연락하지 않았니?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깼습니다. 철호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생선을 굽던 꿈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왔습니다. 민수네 동네로 갔습니다. 철호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달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길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수네 바로 옆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살던 철호라는 사람 아시나요? 아, 철호씨? 그럼 알지. 갸여운 사람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고, 말도 마라. 혼자서 애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누라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졌어. 그것도 엄청난 빚을. 빚이요? 몇 천만 원 됐을 거야. 병원비가 워낙 많이 나와서.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철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택배 일을 했어. 잠을 언제 잤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렇게 힘들었나요? 쉬는 날이면 막노동도 하고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철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꿈 많던 철호가 그래도 애들만은 제대로 챙겼어. 자기는 굶어도 애들 밥은 꼭 챙겨줬지. 애들한테는 잘했나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였지. 애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도 안 했어. 민수가 그렇게 의젓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가끔 애들 재우고 나서 혼자 울던 소리 들렸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호가 혼자 울었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위층에 사는 아저씨도 만났습니다. 철호 씨?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셨다면서? 네. 한 달 전에요. 안 됐어. 정말 안 됐어. 아저씨도 철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어. 매일 그랬어.
하루에 20시간씩 일했다는 얘기네요. 그럼에도 돈이 많이 모자랐나 봐. 늘 쪼들리게 살았어? 아래층 아줌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학용품 사러 갈 때도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랬어. 그렇게 어려웠나요? 한 번은 애들 우유 사러 갔는데 지갑에 돈이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1,000원. 겨우 1,000원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1,000원. 민수가 그날 시장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1,000원밖에 없다고 했던 그 말이. 건너편 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가장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쓰러진 날 내가 봤어. 어떻게 쓰러졌는데요? 택배 일하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라고. 얼굴이 새하얘졌어. 과로였나요? 과로에 영양실조까지. 자기는 안 먹고 애들만 먹였으니까. 할아버지 말로는 철호가 하루에 라면 1개만 먹을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버거웠을 거야. 입원하고 나서도 치료비 걱정만 했거든. 간이 나빠졌대. 너무 무리해서. 간이 나빠진 것도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에 유언 같은 거 남겼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애들만 부탁한다고. 누군가 지켜주면 좋겠다고. 옆집 할머니가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민수 애비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뭐라고요? 태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그 친구가 혹시 오면 애들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철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 애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철호가 그러더라고. 태식이가 꼭 올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철호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줬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그 태식이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럼 됐네. 철호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철호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다해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제라도 왔으니 됐지 뭐. 애들 좀 잘 부탁해.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철호가 왜 연락하지 못했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줬습니다. 언젠가 제가 와서 아이들을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호야, 이제 알겠다.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걱정 마라.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이웃들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철호가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렸다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문 닫자. 사장님, 아직 저녁 시간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가족 일이야. 가족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족은 아니었지만 곧 가족이 될 거였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려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동생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응. 너희들에게 줄 맛있는 밥을 가져왔어. 우와, 고마워요, 아저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도시락을 받아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내 아빠 얘기야. 민수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유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내 아빠의 정말 오래된 친구야. 어려서부터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어. 정말요? 응.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목포에서 함께 장사도 했어. 그럼 아빠가 왜 아저씨 얘기 안 했어요? 아빠가 자존심이 있으셨나 봐.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동생이랑 함께 아저씨 집에서 살지 않을래? 민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응.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희 가족이 되어줄게.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자격? 너희는 내 친구 아이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유리가 민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뭔 얘기야? 유리야, 이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셔? 정말요? 아저씨랑 같이 살아도 돼요? 그럼 아저씨가 너희를 돌봐줄게. 하지만 민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살이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아니에요? 피해라니. 아저씨가 원하는 거야. 아저씨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게 다 내 아빠 때문이야. 아저씨가 내 아빠한테 빚이 있어. 무슨 빚이요? 예전에 아저씨가 힘들 때 내 아빠가 많이 도와줬어. 이제 아저씨가 갚을 차례야. 사실이었습니다. 철호가 없었다면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남이잖아요. 남이 아니야. 내 아빠하고 아저씨는 친형제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내 가족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하지만 아저씨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우리 이쁜 유리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 아저씨 좋아. 유리는 간단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민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니까. 저희가 말썽 피우면요? 말썽 피우는 게 아이들이지. 돈도 많이 들 텐데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저씨한테 돈 아주 많아.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그럼 저희가 아저씨 집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유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우리 이제 집이 생겼어? 응, 이제 우리 집이야. 그날 밤 두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우리 방이요? 응, 이제부터 너희 방이야. 아이들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나 있어. 너희 둘이 쓰라고 준비했어. 아저씨는 어디서 주무세요? 아저씨는 옆방에서 잘 거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유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맛있어? 민수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네요. 아저씨 정말 맛있어요. 많이들 먹어라.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먹을 거야.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유리야. 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말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응. 아저씨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아빠? 유리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민수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철호 생각을 했습니다. 철호야, 걱정 마라. 내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내가 못해준 사랑 내가 대신 해줄게. 우리 약속 이제라도 지킬게. 그렇게 저희 셋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셋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유리야, 일어나라. 네, 아빠? 조금만 더 잘래요. 유리는 잠이 많았습니다. 민수가 동생을 깨웠습니다. 유리야, 아빠가 밥 차려주셨어. 밥? 응. 계란말이도 있고 김도 있어.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게 열기 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유리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수는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민수야,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 네, 아빠? 유리야, 어린이집에서 말썽 피우지 마.
안 피워요. 아이들이 가고 나면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게 한켠에 작은 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철호 사진을 걸어 두었습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오기 전에 잔을 하나 올렸습니다. 철호야, 나 왔다. 매일 아침 철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못 지킨 자리 내가 선다. 내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 사진은 누구예요? 제 친구입니다. 동업자였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뭐가 급했는지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파트너예요. 철호는 죽었지만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마다 철호가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철호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철호야, 오늘 민수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 유리는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다고 하더라. 철호가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아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모두들 착한 아이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장님, 애들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요. 어떻게요? 아주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수줍어 하더니 셋이 퇴근하는 뒷모습이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 같아 보여요. 오래 가야지. 네, 오래 갈 거예요. 민수는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유리는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공부가 먼저야. 숙제 다 했어요. 그럼 유리랑 놀아줘. 민수는 정말 의젓했습니다. 제 할 일을 잘할 뿐 아니라 동생도 잘 돌봤습니다. 꼭 제 아빠인 철호를 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했어요. 재밌었니? 네. 저도 엄마 역할 했어요. 유리가 엄마 역할을 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저희 정말 계속 여기서 살아도 돼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친구들이 물어봐서요. 진짜 아빠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진짜 아빠라고 했어요. 잘했어. 아빠가 맞으니까.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철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해마다 하던 고아원 기부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봉투를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민수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아빠가 잘한 고아원이야. 고아원이요? 응. 거기 아이들한테 선물 가져다 줄 거야. 성모자애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반겼습니다. 민수야, 저 아이들이 예전 아빠 모습이야. 아빠도 여기서 살았어요? 응. 내 아빠 철호하고 함께. 민수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야. 제가요? 응. 너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태식이구나. 안녕하세요, 수녀님. 이 아이는 누구니? 제 아들 민수입니다. 아들? 네. 입양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민수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착해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태식이가 좋은 아빠가 됐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민수가 직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른처럼 의젓하게 했습니다. 좋은 곳에 써주세요. 고맙다, 민수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아원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래. 예전에 아빠도 그랬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요. 민수가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철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시장 불이 꺼지고 연기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철호야, 걱정 마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아이들을 지킬 거다. 우리 약속 지켰다. 민수는 내 성격을 많이 닮았어. 의젓하고 동생을 잘 돌봐. 유리는 밝고 예뻐. 내가 보면 좋아할 거야. 이제 같이 가자, 철호야. 내가 못 본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보자.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들리는 늦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불판 위에서 생선이 천천히 익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철호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사진 속 철호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아이들 잠든 숨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철호의 사랑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다른 모양이었지만 지켜졌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